안녕하세요. 현재 30대 후반에 이른 여성 애청자입니다. 채택된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보면 세상에는 논고라고 사나운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삶도 다른 사연들 만만치 않게 논골 살아온 일이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결혼까지 정말 다른 친구들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으며 노력에 어울리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로는 제 팔자가 쭉쭉 뻗어나가기만 했던 것이 이상하게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명문대와 명문대 대학원 졸업을 한 빛나는 학력이 제 삶을 뒤흔드는 원동력이 될 줄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된 입장에서 새로 들어온 맏며느리가 명문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맏며느리가 가진 졸업장은 그녀가 지금까지 소홀함 없이 세상을 착실히 살아왔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제 학벌을 특별히 싫어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가지록됐으며 양자 다 나눠서 보건 구촉했다. 아들밥 nom사 벼소 30엇에 따마는 이 집은 앞으로 걱정 없어 할 텐데요. 부러운 말씀들 해주셨죠. 특히 시댁은 60평대 아파트에 사는 재력과 집안이라 다 부잣집 명문 대며느리 낫다셨는데 단 한 사람만큼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최고 학벌인 미국 유학파 박사며느리를 원했으니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죠. 다만 시어머니께서 제 학벌을 싫어하셨던 이유는 여자가 잘 배우고 많이 배워봤자 결국 어디에 써먹느냐, 여자가 잘난다고 함 어디에 사용하겠느냐 혼자 말해주셨지 않습니까? 암탉이 울어서 급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외로우시지만 말씀에 힘이 느껴지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집안에 키우고 살게 할 생각이신 거지요. 그래서 나는 괜히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잘 생각해봐. 아버지 말씀 같은 거 하나씩 한마디라도 하면 명문대의 자존심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화를 내겠죠. 어머니, 연애를 한 적도 다른 분과 그런 증거도 결혼 후에는 없었어요. 당연히 그런 적 없어요. 앞으로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것뿐이에요. 명문대와 대학원에서 졸업했다는 핑계로 안부인이 되려고 공부한 적은 전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신미에게 따끔한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도저히 예쁘게 보기 어렵습니다. 여자가 하는 좋은 공부의 의미는 밥짓기와 빨래하는 살림살이를 배울 수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 살림살이 공부는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자니 솔직히 조선시대 사극을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자는 어제의 지압 삶을 위해 내조하고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삶이 없이 평생 지아비의 소유물로 살기를 강요했던 한조선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과의 부부 생활에서는 한 번도 잘난 척을 하거나 아내로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서로를 도와가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어머니는 혼자서만 한조선시대의 며느리를 원하고 계셔서 그런 환경에서 저로서는 답답한 느낌을 갖게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기간이 지나면서부터 시어머니는 조선시대와 같은 시집살이를 선전해 버리더라고 해요. 나도 이제 시집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우리 집의 규칙을 따라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아침과 저녁에 문안 인사를 올려야겠어요. 거기까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출근을 일찍 하는 편이어서 차 안에서 전화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연락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번, 저녁에 퇴근하면서 한 번 문안 인사 전화 드릴게요. 너는 공부 잘했다 는 것이었죠. 이렇게 눈치가 없네?
내가 꼴랑 전화통으로만 하고 있으면 싸구려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침과 저녁, 나절로 전화드릴게요. 시어머님을 방문하러 갔을 때 뜻밖에도 떡하니 밥상 차려봐 라고 하신 것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그 말을 하심으로써 시댁일을 도와야 한다는 뜻을 가지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제게는 예기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직접 얼굴을 뵙고 안부를 전하라는 말씀도 받았는데 시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옳은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살아오신 시대의 지식과 예절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밥상을 차리라는 말과 시댁 살림을 도와오라는 요청에 대해서요. 만약 그 단순한 요청으로 그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절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세대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진심이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상을 차리시고 선전포고에서 그날 이후로 제게 수시로 전화를 거셔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에 안 들리고 바로 출근했네. 왜 벌써 시어머니가 귀찮아진 거냐 라고 하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업무 때문에 멀리 나간 출장 중이라서 오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출장 중이라 우리 아들이 혼자 밥을 차려 먹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렇게 내가 일해서 공부만 먹고 며느리는 함께 있지 않나 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시집을 하시면 직장이고 나발이고 집안에 조신하게 들어앉아서 시부모랑 지아비 뒷바라지나 성심성의껏 해야 해요. 안 그래도 출장 떠나기 전에 밑반찬 가득해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는 걸 제가 아빠 쫄쫄 굶기는 것도 아니고 다 만들어 놓은 반찬 차려다가 반만 떠다 먹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어린 나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챙겨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우리 아들 케어하고 그런 일은 나 하고 아들이 자고 있을 때. 곱게 키운 건 아니에요. 허들은 일이니까. 구글의 일반이자 가사입니다. 더구나 저는 주로 집안일을 맡기에 피곤한 남편이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돌봐주고 싶어 해요. 매일 노력은 하지만 믿음을 주긴 위해서는 직접 보여줘야겠죠? 집안일을 논할까 하니 우리 아들밥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요리했는지 궁금해졌어요. 매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영상통화로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도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요. 그 수준이었고 사실상 거의 감시 수준이었어요. 저로서는 시어머니의 전화만 왔다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노이로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맞춰드리는 게 제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야, 오늘 돌아가는 길에 내가 신호위반을 한 청소를 하고 분리수거까지 해두고 가래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중요한 엄마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리고 신호위 청소와 분리수거 같은 건 신우이에게 부탁하세요. 자기가 사는 집안일은 신우가 스스로 해야 해요. 내신의 회사 다리에 늘아 바빠 대기업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네요. 너는 손이 사람이 되어 가지고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할 줄을 모르는 것 같구나. 어머니 스트레스를 받기로는 제가 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는 일이고요. 저도 이젠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시댁일을 돌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나이가 많아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어려운 심신을 가진 손으로 예전처럼 당장의 일을 하러 나갈 수 없어 매번 직장 때문에 집안일 소홀히 할 바에야 그 놈의 직장 차라리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와서 앞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을 책임지기로 결심하자. 아니요, 어머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게도 제 삶과 꿈이 있거든요. 물론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성으로서 저의 삶을 포기하고 시어머님의 말대로 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항변해도 시어머님은 확고했어요. 제 삶을 열심히 사는 한 가지 이유로 제 몸을 가진 며느리 취급을 하셨죠. 일종의 부당한 몰골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어머님이 결국 주점을 털고 말았어요. 약속 없이 제 회사로 갑자기 찾아와서
종이 한 장을 내밀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어머니, 저에게 서류 검토를 맡기시려는 의도라면 이건 그냥 텅 빈 종이잖아요. 그냥 텅 빈 종이가 아니에요. 당신의 사직서가 될 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말씀은 혹시 이 종이에 제가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라는 뜻인가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직장 다니시면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오줌 눈꽃이라도 해야 하고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고 나섰어야 해. 그러니 두 마디 말고 이대로 회사에 사직서를 내야 해. 어머니, 왜요? 기어이 저를 집에다 눌러앉히려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무엇을 의미하나요? 굳이 저 아니어도 아버지와 누이는 잘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누이는 잠 못 자는 명문대 졸업식이었고 대기업에 입사시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 혼자만 전업주부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안면몰수하고 대답했어요. 이게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얘야, 이건 실수야. 피 한 방울이 섞이지 않은 며느리와 내 배 아파하는 소중한 딸 같은 비교를 할 걸 붙여야지. 그렇게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을 떠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감동적이었는지요. 재력과 시어머니의 딸에게 유산을 인질 삼아 저를 위협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지만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돈은 제 능력대로 얼마든지 벌 수 있지만 시댁의 유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또한 전문 직업이 아니더라도 제 성격상 유산과 같은 것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유산을 언급했어요. 마치 막장 드라마 속에서 가난한 며느리를 괴롭히는 가부장 시어머니처럼 말이에요. 그러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골칫거리였는데 어느 날에는 신혼집 아파트 위층에서 수도배관이 파열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배관 전체를 교체하고 물이 퍼지며 파손된 집을 수리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공사가 필요했죠. 한 달이 넘는 공사 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머물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시댁으로 들어가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터무니없는 관계에 있는 시댁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남편의 사정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선택이기도 했어요. 남편이 위기에 처해 있는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으니 더욱이요. 일자리에서 밀려난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 정말 걱정스러웠어요.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까운 차에 당분간 머물러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제가 남편을 위해 용납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죠. 제 시어머니는 껄끄러운 분이 계셔서 마음이 불편한 곳이지만 남편에겐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동생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호텔이나 다른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대신 남편에게 가족과 함께 지내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도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일하던 신우가 갑자기 제주도 지사로 발령을 받았겠죠. 신우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발령이 절대로 좋게 보낸 일이 아니었다고 하세요. 신우이가 발령받은 제주도 지사의 자리는 한 번 경험했던 적이며 남편과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다시는 본사로 돌아올 수 없는 사실상의 좌천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두 자식의 이슈가 동시에 발생하여 꼬여버리자 원래도 제게 만만치 않은 시어머니 또한 더욱 히스테릭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전시되어 머물러져 있던 시어머니는 조용했다고 하셨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님이 조용했어요. 아침에 무난하고 인사를 올려라, 밥을 차려라 이런 말씀도 없으셨고 대화도 거의 없었고 퇴근하고 오면 집안에 있는 모든 불을 꺼놓고 주무시는 듯한 모습이었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신호가 있었어요. 남편 역시 집에 오면 입을 다물고 앉아 있어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만 흘렀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자식들이 안 푸는 충격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위로의 말을 하거나 어떻게 할지 모호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보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때 시누이는 짐을 챙겨 제주도로 내려갔고 어머님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물론 제 신혼 때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하신 성격이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좀 일찍 집에 가봤죠.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는 세제 냄새가 가득하였고 세탁기가 돌린 수준이 아니라 어딘가에 뿌린 정도 수준으로 냄새가 진하게 나길래 무슨 일이 벌어졌나 싶어서 현관에서 바로 주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어머님이 걸레를 빨고 계셨고 뒤에서 어머님을 부르자 어머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황급히 돌아보셨어요. 빨래하던 것들을 구석으로 치워버리면서 그래도 안 돼요 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9시에 오느라 야 라고 했는데 어머니랑 외식하려고 일찍 들어와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방금까지 손빨래하던 모든 것을 놓고 무슨 수건을 이렇게 많이 물었고 혹시 세탁기가 고장났나요?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구석에 있던 빨랫덩이를 세탁기에 넣으면서 아니야, 요즘 속이 답답해서 좀 몸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했어요. 손빨래까지 했어? 세탁기도 문제 없으니 걱정 마.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일찍 퇴근하면 일찍 온다고 연락하라던가 그런 식으로 대화를 먼저 시작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야? 다음부터 일찍 오거나 그럴 때 연락을 먼저 해서 왔다고 알려주고 와. 알았어. 그렇게 말하시며 쓱 보더니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 그 뒷모습을 보니 이상한 부분을 또 발견했어요. 옷차림이 좀 어색했어. 우리 엄마는 평소에도 집안에서 최대한 수수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날은 너무 편하게 옷을 입고 계셨거든. 그리고 손빨래까지 하니 더욱 어색했어요. 저는 안방 문 앞에서. 저는 어머니께 외식하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생각이 없다며 저녁은 혼자 알아서 차리라고 일찍 쉬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서둘러 장을 받아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박볶음과 고기까지 구워 저녁을 준비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어째서인지 입맛이 없다며 내일 아침에 먹으라고 하시고도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상황을 얘기했더니 왜 어머니가 말도 없이 혼자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짜증나듯이 그러더군요. 뭐긴 뭐겠어. 나랑 동생이랑 직장에서 잘리기 직전이니 저러시겠지? 사람들은 대놓고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나가자. 나도 본가에 있으니까 숨막히고 답답하고 그러네. 당신은 어찌할래? 미안해. 나 때문에 그냥 번갈아 들어와서. 당신이 제일 힘들 텐데 조금만 참자. 근데 저는 어머님 걱정이 되긴 했지만 솔직히 편했거든요. 어머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합리적인 결론도 가능할 것 같았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답답하다고 하니까 어머님 이야기는 점점 더 물어보기 힘들 것 같아요. 같고 그런 이유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그런 때에 남편과 함께 신혼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가기 전에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이번에도 특별한 대화 없이 잘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이 그러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한숨을 쉬었고 저에게 빨리 나가자고 권유했기에 그대로 남편에게 이끌리듯이 시댁을 떠났어요. 그런데 생각해봐도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남편이나 시누이 중 한 명은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둘 다 대기업에서 잘 다니는 분들이기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못 간다 뿐이지 일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소 어머님이면 억지를 쓰셔서라도 본인 자식들 자랑을 짜서 하셨을 텐데 제가 정말 많이 겪어봤죠. 그래서 다음날 회사에서 일 일찍 마치고 그냥 시댁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야기라도 제대로 해보고 병원에 가든 뭔가 결론을 내야 저도 편할 것 같았거든요. 가는 길에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고 그렇게 주차장에 도착해서 시댁 60평 아파트의 계단에 도착한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야 말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파트 동대표 아주머니에게 뺨을 얻어맞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로 가만히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쏜살같이 어머님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불쌍한 사정 봐줘서 세차 정도로 퉁쳐졌더니 지금 이게 뭐야. 나 외출하기 전까지 내 차 깨끗하게 손세차 해놓겠다며. 그럼 오전 중에 싹 다 닦아놨어야지. 지금까지 대체 뭐 한 거야 라며 덩치 큰 아줌마가 저희 시어머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난리를 치는데 저희 어머님은 한성질 하시는 분인데 아무 소리도 못하셨고 얼굴을 감싸고 있던 시어머니가 동대표 아주머니에게 굽신굽신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어머니가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큰 덩치의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왜 내가 만만해 보이냐는 핑계를 대며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있기만 하면서 그렇지 못하게 다니라고 어머니가 말하자 동네에서 쫓겨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사무소 대표 아주머니가 어머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손으로 밀며 외치자 어머니는 급히 다가가서 동사무소 대표 아주머니를 떠밀고 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아주머니, 아침부터 미쳤어요. 어머니 앞에서 뭐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대낮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동대표 아줌마가 나에게 툭툭 쓰다듬으며 원한다면 법대로 해준다면 실실 웃으니 그 순간 속에서 천불이 치솟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해도 맛이 간다 해도 우리 어머니가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던 저에게는 너무 기이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도 아닌 제 앞에서 법대로 하자면 실실을 웃고 있으니 제 눈앞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더군요. 자초지종은 모르겠지만 아줌마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이것은 당연히 형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한 대로 문장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문제입니다. 너는 누구길래 어이없이 개입해서 난리야. 젊은 사람이 부업으로 얼마를 번다고 하면 되는지 알았겠지. 확실히 피해자인 건 나야.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다. 시간에 여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무슨 직장도 없는 전업주부 같아. 만약 내 마음 건드렸다간 우리 남편한테 혼날 거 알아. 망신 당하고 싶지 않다면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그만둬. 좋아요. 여기서 여사님 맏며느리 됩니다. 그쪽 남편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지금은 버는 눈들이 많으니 잘못은 제 어머니께 자초지장을 떠는 다음에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겠지요. 체면을 생각해서 드리는 제안이니까 순순히 따라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제 눈에 아주 당당한 자신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을까요? 시어머니를 쥐잡듯 잡아대던 동대표가 순순히 물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보호하고 시댁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내막을 여쭤보았어요. 동대표 아주머니는 세상 참 쪼잔한 사람이었어요. 내막은 이랬습니다. 제 남편이 왔을 때 어머니가 마트에 급하게 다녀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원래라면 지하 주차장에 편하게 주차하셨을 텐데요. 복잡한 지상에서 주차하려다가 실수로 비싼 외제차를 긁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차 주인이 바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동대표였는데 대형차를 운전하다 미끄러진 악세이로 인해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동대표는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외제차 수리비와 현금 4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4천만 원은 비합리한 요구입니다. 차량의 손상 정도를 고려하면 이 요구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보험 사고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대표가 어떻게 말할지 걱정하며 보험 처리를 하면 그 여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었지만 순간 아찔한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 집에 있는 차와 보험 모두가 제 남편 명의였죠. 보험 대상자는 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만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이름이 보험에 등록되어 있었던 것은 그만의 고집 때문이었고 저의 시어머님의 이름을 보험에 추가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부르고 운전시키면 되니까 추가금 내면서 자기 이름까지 올리냐며 완강하게 거절하셨어요. 60평을 넘게 집을 만들면서 보험 추가금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모범주의자로 유명한 상황에서 비싼 외제차를 긁어버리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기색을 드러내던 시어머니께서 동네 대표에게 유독 초조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던 이유는 아무리 사고 처리가 복잡하다 해도 즉시 경찰을 호출해야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단순 사고의 수리비를 현금 4천만 원이나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죠. 아마도 어머님이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신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4천만 원을 받으면서 수리비만 지불하고 세차를 가끔 해달라고 부탁받는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틈만 나면 차를 닦으라고 난리를 치고 요즘 피도 자주 와서 닦아봐야 계속 더러워지는데 어제 닦아놓고 오늘도 닦으라고 전화를 친 거였다. 어머님, 그냥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공업사로 보내서 수리를 맡기셨으면 저 아줌마도 저런 소리 못 하실 텐데요. 당연히 4천만 원보다는 훨씬 적게 나올 거고요. 아무리 수리비가 훨씬 적게 나온다고 해도 그 차는 외제차니까 국산차보다 몇 배는 비싸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사실 나는 돈이 없어. 요즘 아주 빈털털이지만 시어머니께서 정 대표에게 유독 전 정권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웠던 거라고 설명했어요. 시누이가 대기업에서 좌천당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고통을 겪는 시누이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모르게 시누이의 사업자금을 탐내어 저버린 책임이었습니다. 제주도로 가셨다고 하길래 직장 상황 때문에 가신 줄 알았지만 시누는 실제로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립적인 사장이 되어 더 이상 주춤하지 말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며느리로서 강제로 딸처럼 살라고 강요하면서 딸 같은 시누이를 사장으로 만드는 시어머니의 상반된 행동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불편했어요. 심지어 60평 아파트마저 담보대출을 받아 속빈 강정으로 겨우 유지만 해왔다는 사실에 황당하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앞세우기 전에 저는 며느리란 입장이라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 상황을 놓고만을 보게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동 대표 집으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주민 하나가 동 대표가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귀띔해 주더라고요. 주민들이 다 앞에서 사람을 때리고 망신을 주었다고 할 때 한 사람은 소극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 참이 어색했어요. 분노에 불타는 젊은 변호사가 아파트 관리소로 들어가 동 대표에게 명함을 전달했습니다. 제 명함을 보자 경 대표의 시선이 긴장되었고 크게 전율하며 흔들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나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큰일 났음을 느꼈습니다. 저의 직업이 변호사인 이유로 그들은 더욱 놀라고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는 가족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졸업한 대학원은 로스쿨이었고 합격했던 국가고시가 변호사 자격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었고 그날은 매우 선명한 경고의 말을 그들에게 하였습니다. 곧장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은 입주민 자격으로 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공금 사용 내역을 아파트 동 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동 대표가 매우 순순하게 장부를 제시했습니다. 장부의 내용은 예상치 못한 대로 너무나 완벽하고 깨끗하며 금액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고 변호사로 일하며 다뤄온 다양한 사건들을 토대로 돈을 다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사라지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련이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오차는 감안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 대표가 내린 각종 장부들 모두 단 하나의 오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야기가 되니까 뻔한 얘기죠.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가 짬짬이 돈을 훔쳐먹은 후 회계감사 때를 대비해서 전문가의 솜씨를 통해 장부를 완벽하게 맞춰 놓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재미있는 분께서 제게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셨어요. 동네 사람의 남편이 회계사라는 제보였죠. 이해자는 확신했어요.
이건 동 대표와 남편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한마음 한뜻으로 꾸미는 일이라고요. 전문적인 분식 회계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모든 장부를 한 글자씩 철저히 파헤쳤어요. 며칠 뒤에 긴급 입주민 회의를 소집했는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입주민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 대표 부부와 관리소장이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철갑차를 타고 경찰차에 실렸어요. 제가 그들의 이중장부를 통한 분식회계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였고 동 대표의 침실 서랍에서 이중장부가 발견되었는데 그로 인해 대규모 횡령 사실이 드러났어요. 물론 동 대표에게는 시어머니께서 때린 일로 인한 별도의 고소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이후 그들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형사재판은 검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인 전전은 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끝이 났죠. 이렇게 사건의 주요 인물이었던 동료 대표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고 다행히 가담자였던 관리사무소는 완전히 망했어요. 시어머니와 제 관계도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제가 배운 대로 며느리로서 예도를 잘 지키니 시어머니께선 즐거워하시네요. 그러자 하고 장난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끄덕이시지만 이제는 속으로 저를 든든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어머님은 마침내 60평짜리 아파트를 소송을 마치시자마자 처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주도로 내려가셨답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는 없었지만 대기업에서 일하며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살아왔다고 하더니 제주도에 도착해서는 왠지 남자를 만나신 것 같아요. 신혼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며 완전히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처리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살바이어 어머님은 신호를 깼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가버리셨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대신 우가 부럽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뒤늦게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의 전화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로 평화롭지 않네요. 미뤄놓았던 일들에도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고 남편도 조금씩 일상생활이 풀리는 것 같아요. 한겨울이던 우리 집안이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려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시어머니께서 전 재산을 털어놓은 신우이의 사업의 변호사이자 회계사이자 우리 가족으로서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조력자가 돼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과 제주도에 내려가서 좀 쉬다가 오려고 해요. 신우이가 자리 잡히면 연락 줄 테니 그때까지 저도 열심히 지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전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자부심을 대청자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다시는 가족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어릴 적의 결심을 끝끝내 지켜냈으니까요. 이 정도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반듯하게 자랐고 또 열심히 살아온 거 맞겠죠?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